현재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경매 시장이 굉장히 핫한 물건이 많이 나오고 특히 지금 낙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 때문에 경매가 싸다는 거를 알면서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경매 물건이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경매라는 꽃을 선물했으니 은행에서 낙찰가의 90%를 주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APF션의 박영나 이사고요. 요새 경매 시장에 굉장히 핫한 물건이 많이 나온다고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고객들도 알고 계세요. 지금 뭔가 경매 시장에 물건이 좋은 게 나와 있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궁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셔서 현재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경매 시장이 굉장히 핫한 물건이 많이 나오고 특히 지금 낙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고객들한테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계약 있잖아요. 그 계약 나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경매란 사전적인 의미부터 한번 볼게요. 경매는 경자가 다툴 경입니다. 서로 경쟁을 해서 물건을 사는 시장. 보통 부동산 매매는 매도자와 매수주가 가격이 맞았을 때 사는 건데 이거는 나라에서 경매라는 물건을 일반적으로 띄우면 그 물건을 보고 내가 쓰는 가격 중에서 가장 높게 쓰는 사람이 경매를 낙찰받는 거고, 자, 경매 물건이라는 거는 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근저당권에 은행 근저당에서 경매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이자를 3번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분리가 된다? 부실채권으로 분리가 돼요. 부실채권이 되면 그걸 다 모아서 은행에서 경매를 집어넣죠. 그러면 경매 기일이 결정되는 거고, 경매 기일이 결정이 되면 법원에서는, 자, 우리나라의 법원은 한 60여 개가 있습니다. 경매를 다루는 법원이. 서울의 경우에가 서울중앙법원, 동서, 남북, 그래서 동부, 서부에서 5개가 있고, 부동산이 많은 지역에 경매 법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60여 개가 있고, 그러면 경매로 넘어온 그 물건을 경매 법원에 전부 받아서 첫 번째 하는 일이 감정평가원에다가 감정평가를 받는 겁니다.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를 받으면 1회차가 100%죠. 100%에서 경매를 딱 진행했는데 응찰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거를 유찰이라고 합니다. 유찰. 유찰을 받으면 서울의 경우에는 유찰이 되면 그 다음 회차가 2회차인데 20%가 저감이 됩니다. 10억짜리가 8억으로 떨어져서 2회차 경매가 진행되는 거고,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는 30%가 저감입니다. 70%.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100%, 80%, 64 이렇게 내려가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 70, 49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가 딱 넘어가서 이제 경매 날짜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집행관들이 저 앞에 그림 보이시죠? 집행관들이 전부 앉아서 개정을 시작하면 저기서 입찰 봉투, 길 입찰표, 그다음에 매수 보증 봉투를 주면은 그거를 가지고 가서 각자 얼마 쓸 건지를 다 정해서 길 입찰표하고 매수 보증금을 집어넣어서 투차람에 넣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중개를 통해서 물건을 사게 되면 계약서를 쓸 때 뭐를 가지고 가죠? 사고자 하는 마음 외에 또 가져가는 게 있죠. 계약금은 10%를 가져갑니다. 마찬가지로 법원도 내가 법원에서 파는 거를 내가 사겠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계약금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계약금이 바로 매수 신청 보증 봉투에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매매하고 경매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 여기 하나가 있는데, 매매는 내가 사고자 하는 거의 10%지만 경매는 그렇지 않아요. 경매는 내가 가서 오늘 내가 10억 쓰려고 마음 먹었다가 법원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막 많으면 나 꼭 낙찰받았으니까 11억 쓰고 싶어라고 변할 수 있죠. 그래서 매수 신청 매수 보증금을 최저가의 10%로 못 박아 놓습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가 한번 유찰돼서 물건값이 8억이면 그 8억에 대한 그 입찰 보증금은 8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8천만 원만 가지고 가면 돼요. 계약금은 최저 입찰가 10%를 준비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또 경매는 있습니다. 경매는
그날에 있는 입찰을 관련된 모든 서류가 한 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물건이 몇 명이 들어오는지를 절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경쟁에서 경매인 거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경쟁자를 알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유리한 그 일을 하는 일이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다. 경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올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고객들한테. 응찰자가 몇 명인지 며느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압니다. 대략 물건을 조사해보면 한 몇 명 정도 들어올 줄 아는데, 어쨌든 경매는 응찰자가 몇 명일지 모르기 때문에 낙찰받기도 어렵지만, 모르기 때문에 또한 찬스도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매 물건은 왜 나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경매 물건에 대해서 훨씬 이해가 높아지는데요. 경매 물건에 대한 오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고객하고 상담하다 많이 듣는 건데, 몹쓸 물건만 나오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쓰레기 물건만 나오는 거 아니야? 물건이 좋으면 중개를 통해서 거래됐겠지. 나쁜 것만 나온 거고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막 엉망으로 부서져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경매가 왜 나오는지를 몰라서 벌어지는 거고요. 자, 경매는 어떤 물건이 나오냐면, 물건에는 권리적 하자가 있고 가치의 하자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게 있고, 물건의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하자가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경매로 나와 있는 거는 권리의 하자로 주로 나옵니다. 권리 하자라는 건 뭐냐면, 이 물건은 낙찰된 거거든요. 이 물건은 5층짜리 다가구 주택이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가장 좋아하는 다가구 주택이고, 이거의 감정가는 25억이죠. 이 물건은 저희가 경매로 의뢰를 받고 나가서 조사해 봤더니 가치가 30억, 한 32억 정도 되는데 감정평가는 싸게 25억이 됐어요. 1회 유찰이 돼서, 그래서 저희도 입찰을 한 건데, 이 물건을 조사해 봤더니 근저당이 1억 5,600이 있죠. 그 다음에 임차인 수가 22명이었고 보증금 합계가 30억이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의 가치를 제가 아까 한 32억 정도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월세 보증금하고 근저당을 합치면 이거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의 가격이 한 32억 정도인데 채권 채권이 46억이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못하는, 이걸 보통 우리가 권리의 하자라고 하거든요. 권리의 하자에 있는 물건들이 경매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근저당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 경매라 그래요. 임의 경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제 경매로 오는데,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10억을 꾸며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야, 너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날 10억을 갚아왔더니 이 사람이 그걸 안 팔고 버텨. 그래? 그러면 난 10억을 가지고 널 갖다 경매를 넣겠어.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개인 간의 채권의 연원에 나온 거는 강제 경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경매가 어떻게 나오냐면, 부모님이 빌딩 하나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다 지분을 가졌게, 큰형, 작은형, 누나 다 가졌는데, 막내는 자기 이걸 팔아서 사업자 구매하고 싶은 거야. 근데 큰형은 됐어, 이거 오를 건데 못 팔아. 그러면 형제들끼리 서로 팔자, 뭐 안 된다 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내가 됐어, 그러면은 형들 맘대로 해. 나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를 위한 거를 하겠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니네 싸우지 말고 좋게 경매에서 팔아서 나눠 가져.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나온다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은행권에서 경매를 넣는데 은행권에서 그 근저당에 의한 경매, 그 다음에 개인 간의 채무로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유물 분할, 이 세 가지. 경매 물건은 가치 하자가 아니라 권리 하자이다. 물론 권리 하자가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되고, 권리 분석한 그 권리에서 뭐 하자가 있는 거를 치유를 하게 되면 그 물건의 가치는 다 올라가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는 찬스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에 대한 잘못된 상식 또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경매를 하게 되면 내보내는 거, 보통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명도라고 들어보셨죠? 순순히 안 나가면 어떡하나.
혹시 집을 부수고 나가면 어떡하나? 나갈 때 이사 비용을 달라면 어떡하지? 이 세 가지 잘못된 상식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경매가 훨씬 더 매력적임에도 거기에 지금 진입하지 못하는 건데, 이거는 2002년도에 민사집행법이 생겼는데 뭐냐면은 2002년 전에는 나라에서 이렇게 악성인 물건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매를 진행했는데 낙찰을 받고 봤더니 안 나가는 거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당시에는 명동 소송을 했어야 됐어. 그러면 변호사 사야지, 비용 들어가지, 시간 걸리지.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 자기들이 팔아놓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02년도에 민사집행법을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인도명령 절차라고 있죠. 그 다음에 강제집행 절차가 있는데 이거는 경매는 철저하게 절차법이에요. 절차만 밟게 되면 그에 해당되는 것들이 재판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거고,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후순위 임차인 소유자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인도명령 신문을 해서 인도명령 결정문을 내립니다. 인도명령 결정문은 명동소송을 해서 재판에 이긴 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판결문이 나오는 거고, 이 판결문에 기해서 법원 집행관들이 나와서 강제 집행을 실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경매를 당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경매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다 알아봐요. 내가 언제 나가야 되지? 내가 이사 비용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민사집행법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목리를 불어봤자 어쩔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자기 있는 짐을 바깥으로 다 꺼내요. 되게 수치스럽죠. 창피하고. 그래서 소유자 임차인이 안 나가면 하는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 나라에서 법원에서 다 나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준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경매가 싸다는 거를 알면서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